안녕하세요. 듬직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딸 키우는 엄마들이 요즘 너무 부러워요.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과 딸은 부모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다른 것 같다는 걸 느낍니다. 친정이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이어서 저도 모르게 서름을 품고 자란 게 있었나 봐요. 그렇다고 딸이라 구박을 받고 자라거나 방치돼서 컸던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크다 보니까 오로지 아들만 아는 부모님들이셨죠. 그래서 장남이었던 큰오빠를 정말 많이 아끼시고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골 동네에서 공부를 좀 잘했던 게 아니고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대회 같은 곳만 나가면 항상 1등을 했고 학교에서도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부 잘하던 오빠가 동생들 공부도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우애 좋은 자식들 키우면서 기분 안 좋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남매들은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려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요즘 형제들 시집 장가가고 나면 전화로 안부만 묻고 살아도 가까이 지내는 거라던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자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시작됐어요. 가정이 평안하면 자식들도 잘 산다던데 저희 남매는 학교 졸업 후 각자 살 길도 알아서 척척 찾았고요. 오빠는 워낙 공부 잘하던 사람이라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다녔어요. 운동 좋아하던 여동생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고 저는 평범하게 옷가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희 삼남매 평범하게 각자 몫을 지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듬뿍 받던 오빠가 사고를 쳤던 건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평생 탄탄대로만 걸을 줄 알았던 오빠의 기가 막힌 사연 쓰려고 서론이 길어졌네요. 큰오빠는 나이가 30 후반이 되도록 노총각이었습니다. 저는 30쯤 지인 소개로 남편을 소개받아서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시댁은 친정과 다르게 조용하고 다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교육청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셨고 아가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 처음 보는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원래 저는 낯을 가리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시부모님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 보는 집안 분위기에 놀랬는지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시댁에는 TV만큼 큰 책장에 책도 빼곡히 꽂혀 있었고 매일 신문을 보시는지 신발장 한켠에는 신문도 쌓여져 있었어요. 제가 집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눈을 못 떼자 시어머님은 저를 보며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집안에 책이 많아서 그런지 먼지가 많죠? 아니에요. 집안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깔끔해 보여요.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책만 보다 보니 어느새 책이 이렇게 많아졌네요. 아,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시부모님은 처음 저를 봤을 때 반나절을 말을 편히 못 하시다가 밥 먹고 나서야 말을 편하게 하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을 긋는 건지 어색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 시부모 다 같이 근처 카페로 이동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시부모님께서 근처 카페가 있으니 걸어가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집을 나오니까 경비실이 보였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경비원 아저씨와 너무 친근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안부를 묻는데 정말 예의를 갖추시면서 존댓말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서만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듣고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도 새로 오신 지 5년 넘으셨는데도 계속 존대를 쓰시면서 대화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도 경비원분들과 친해지면 연세도 비슷하니 서로 반말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 많이 봤는데 두 분은 끝까지 높임말을 쓰신다고 하니까 참 점잖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시댁은 정말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부모님들은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죠. 큰애가 돌이 지났을 때는 집을 자주 들렸는데 시부모님도 첫손자라서 큰아들한테 장난감, 옷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참 고마웠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서 애 보는 거 힘들까봐 종종 들려주셔서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키우면서 힘든 줄도 몰라서 둘째까지 잘 낳고 살게 됐나 봐요. 큰아들 돌진하고 2살 될 무렵 둘째까지 임신해서 건강하게 출산해서 슬아의 자식이 둘이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동안 여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오빠만 장가를 못 가고 노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에 닥친 일이었죠. 농사를 짓던 아빠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가봤지만 이미 아빠는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마지막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아빠를 떠나보내고 말았네요. 3남매가 전부 허망하게 떠난 아빠를 보며 울었어요. 빈소가 차려지고 3남매만큼 힘들어하신 사람이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큰오빠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엄마만큼 오빠도 슬픔에 잠겨서 울기만 했습니다. 오빠는 아빠 사진을 보며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벌써 가셨어요? 그렇게 친손자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더 건강하게 지내셨어야죠. 저 아직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못난 아들이라서 이렇게 금방 가버리신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지. 큰오빠는 아빠가 생전에 했던 말을 내뱉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큰오빠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장남이 공부도 잘하고 서울에서 증권회사까지 다니니 동네방네 자랑도 많이 하셨죠. 그때 오죽하면 아빠 술버릇이 오빠 다니는 증권회사 자랑하는 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자리 잡고 장가가면 아빠한테 친손주 안겨드리겠다면서 둘이 웃으면서 미래에 대한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났으니까 큰오빠도 충격이 컸을 겁니다. 아빠는 장가 못 간 오빠를 엄청 걱정했어요. 홍기가 꽉 찬 나이에도 장가를 못 가니까 내심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 아빠를 잘 아는 큰오빠가 자기는 불효자라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마음 쓰지 말라면서 큰오빠를 위로했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오빠를 달래주면서 아빠가 하늘에서 좋은 짝 찾아서 오빠 앞에 보여주실 거라며 한참을 달랬네요. 그렇게 아빠 장례가 끝나고 엄마는 한동안 상실감에 농사일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이해해 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제가 어렵게 남편한테 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안 그래도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실까 봐 우리 집에 잠시라도 모셔볼까 했는데 서울은 힘드시겠지?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동네에는 친구분들도 계시고 익숙한 곳이니까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애들 데리고 잠시 내려가 있을게. 그래, 당신 생각대로 해.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먼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걱정했어. 뭘 어떻게 말해. 장모님 일이면 내 일이기도 하잖아. 나는 걱정 말고 내려가서 장모님 잘 위로해드려.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당신 덕분에 위로 많이 되셨을 거야. 너무 고마워. 저는 남편의 배려로 친정에 1달 정도 머물 수 있었어요. 오래 살았던 동네라서 엄마와 친구인 분들도 자주 놀러 오셨고, 엄마는 점점 기운을 차리실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빠 여동생도 자주 들렸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엄마도 금방 기운을 차리실 수 있었던 것 같았죠. 비록 아빠의 빈자리를 전부 채워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이겨내고 있었어요. 엄마도 손주들 재롱 보며 웃으시기도 하고 점점 일상을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기도 지나고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오빠는 결혼을 하겠다면서 새언니를 데려왔습니다.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온다는 소식에 저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같이 전부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오빠가 데려온 새언니를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딱 봐도 인상이 안 좋다면서 느낌이 별로라고 고개를 내저었죠. 근데 그럴 만도 했던 게 새언니는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옷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도 조금 짙은 편이었습니다. 저도 여동생처럼 새언니 처음 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싶었어요. 세상에 시댁에 처음 인사 오는 사람이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는 말처럼 새언니는 입을 열자마자 점점 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가 처음이니까 좋게 봐줬어요.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했나? 금융권에서 투자 관련 일이요. 아,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고? 네, 건강하세요.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오래됐어요. 말을 다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하는 거예요. 여동생은 화가 나서 엄마가 정성껏 차려둔 밥상 다 엎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참으라고 겨우겨우 말렸죠. 그런데 저 대화는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게다가 보통은 시댁에 처음 인사 오면 빈손으로 안 오지 않나요? 성의 표시라도 작은 음료수라도 사올 법한데 빈손으로 온 게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방은 어찌나 목숨처럼 챙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둘째 아들이 걸어 다니다가 가방을 좀 발로 쳤더니 갑자기 애한테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애가 왜 이렇게 산만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발로 차요? 둘째 아들은 당연히 너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새언니를 보면서 말했어요. 말 길게 잘하시네요. 대답만 하시길래 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가방 정도는 발로 차야 말을 하시는구나. 제가 낯을 가려서 그래요. 어른들이랑 말도 잘 안 해봤고 이런 자리 낯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낯설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몇 없어요. 모를수록 조심하셔야죠. 제가 새언니를 보면서 쌓였던 말을 내뱉자 오빠는 왜 그러냐며 저를 말렸어요. 그러면서 괜히 새언니가 외동딸이라서 어른들이나 형제들한테 친근하게 대하는 법을 모른다면서 대신 해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물가에 내놓은 애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새언니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머리도 매만졌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큰오빠는 불려시에 홀린 사람처럼 새언니 편만 들었어요. 인사를 끝내고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간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여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엄마 옆에 붙어서 정말 이대로 결혼시킬 거냐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여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가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그리고 내가 네 아빠 장례 치를 때 보니까 장가 안 간 아들 혼자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네 아빠도 편히 못 떠나겠다 싶다. 나라도 눈이 안 감길 거야. 엄마, 그렇다고 지금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이라 몰랐다잖아.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는 거지. 아까 애가 자기 가방 좀 쳤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것 좀 봐. 저런 여자가 배우긴 뭘 배워. 애가 갑자기 말 트이는 게 더 빠르겠다. 여동생은 엄마를 보면서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맏며느리 없이 장례 치러보니까 장남이 장가를 가야 면이 선다면서 기어코 오빠가 원하는 대로 두겠다는 의견이었어요. 정말 외동딸이라서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다고 하나하나 가르치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랑 여동생은 정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는 이미 새언니한테 푹 빠져 있었고 엄마는 그런 오빠를 말릴 엄두도 못 냈죠.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엄마 말고는 새언니를 좋게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랑 여동생이 오빠한테 슬쩍 말해봐도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면서 결혼하고 하나씩 배우기로 했다면서
저희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여동생과 저는 그때 이건 말려도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동생은 저한테 전화해서 화가 난다며 한풀이 하듯 털어놨어요. 너무 여우 같아. 언니도 그날 봤지? 미니스커트에 화장도 그게 뭐야? 오빠는 대체 그 똑똑한 머리로 저런 여자를 어디서 만난 거야? 얼굴만 반반하면 다야? 아니,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고. 내가 볼 때 저 여자 오빠가 돈 좀 벌고 바보 같으니까 꼬신 것 같아. 아, 속 터져 죽겠어. 일단 잘 살기 바라자. 어떻게 결혼하겠다는데 우리 말은 이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여. 에휴,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나는 오빠가 저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여동생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걱정은 됐지만 어쩌겠습니까?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결국 오빠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동생은 오빠가 잘 살기를 바랬어요. 저희가 모르는 세연이의 장점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세연이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오빠는 예전과 달리 점점 변해갔고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오빠가 먼저 시간이랑 뭘 먹을지 전부 정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삼남매끼리만 모이던 거 아빠 돌아가신 후에는 엄마까지 같이 모일 수 있게 장소도 원래 살던 시골집으로 정하자고 한 사람도 바로 오빠였어요. 저는 갑자기 모임이 부담스럽다는 오빠가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가족이라면 늘 아껴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엄청 번거롭고 힘들어. 이 모임 시작이 오빠야. 오빠가 먼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적적하실까봐 엄마까지 모이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귀찮다는 게 말이 된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너희들끼리 엄마 모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해. 돈은 보내줄 테니까. 엄마 몰라서 그래? 오빠 안 오고 돈만 보내면 엄마가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시겠다. 결혼했다고 이제 집은 뒷전인 거야? 왜? 세원이가 오기 싫대?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떡해. 같이 가자고 해도 가기 싫다는데.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 오기 싫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아빠가 이 상황 아시면 오빠 가만 안 뒀을 거야. 내 속이 다 답답하다. 왜 돌아가신 아빠 얘기를 해? 일단 끊어. 요즘 진짜 일이 바빠서 그래. 오빠는 점점 저희와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다 새언니였고요. 새언니가 시댁 식구들 불편해한다는 말에 아예 안 오기 시작했던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알려주면 바뀔지도 모른다는 엄마의 말은 전부 물거품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단 맞추고 놀아나는 오빠가 제일 바보 같았습니다. 새언니 행동 보면서 혹시 저랑 여동생이 시누이 짓 한 건 아니냐 싶으시죠? 저랑 여동생은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새언니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늘 이런 식으로 피하는데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겠습니까? 게다가 명절에도 안 왔어요. 세상에 맏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했네요. 엄마도 속으로는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결혼하고 첫 설에는 그래도 시골 내려와서 일은 제대로 안 했어도 어쨌든 다녀는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석이었어요. 저는 추석에 친정에 들렸다가 오빠 부부가 아예 오지도 않았다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친정 도착했을 때 오빠 새언니가 없길래 사고라도 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예 안 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엄마한테 새언니 번호를 물어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저한테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저한테 눈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치를 준다고요? 저 새언니한테 할 말 진짜 많은데 이번에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말도 아니고 명절에 시댁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왜 그렇게 들으세요? 시댁 오라는 말은 다 잔소리예요. 그리고 설날에 갔는데 무슨 추석까지 내려가요? 추석은 명절 아니에요? 아, 새언니는 추석에도 출근하세요? 저는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내일 남편이랑 둘이 해외여행 가니까 전화하지 마시고요. 휴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뭐요? 해외여행? 지금 명절 다 제쳐두고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될 건 뭔데요? 괜히 일하다 말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100번 낫죠. 저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이만 끊을게요. 새언니의 적반하장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욕도 안 나오고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추석은 명절로 안 친다는 말 새언니한테 처음 들어봤네요. 엄마도 뻥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셨죠. 대체 오빠가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오빠 안 오는 거 몰랐냐면서 물었더니 엄마는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새언니는 아예 엄마한테 온다 간다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눈치를 주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어디서 저런 물건을 집에 들였냐고 다 같이 역정을 내실지도 몰라요. 새언니가 추석에 해외여행 간 거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넘길 수 있었어요. 뉴스만 봐도 명절 챙기는 대신 해외여행 가는 사람 수두룩하니까요. 하지만 다 안 챙겨도 시아버지 기일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새언니가 싫다 해도 저 같으면 무조건 데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 기일에 오빠 혼자 내려온 거 있죠? 저는 오빠가 이혼이라도 했나 의아했습니다. 아빠 기일이라고 사이들도 왔는데 맏며느리가 안 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은 오빠를 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오빠, 이혼했어? 왜 혼자 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던 거 잊은 거야? 부모님이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 그만해. 나도 여러 번 말했는데 일이 바쁘다는데 어떡해? 기가 막힌다. 나는 오빠가 이럴 줄 몰랐어. 아빠 기일에 진짜 좋은 꼴 보인다. 원래 자식은 태어나서 10살까지 효도 다 하는 거래. 그리고 나 아빠 살아생전 속 썩인 적 없었고. 그렇게 따지면 나랑 언니는 아빠 살아생전에 속 썩히고 살아서 이렇게 애가 달아서 챙기는 줄 알아? 사람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사람 할 도리도 모르면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야? 그만 좀 해. 나도 속상해. 내가 오늘 새언니 제사 준비하는 거 보고 갈 거니까 각오해. 오빠 결혼하고 1년이 되도록 새언니 얼굴 딱 2번 봤어. 설날에 1번, 결혼식장에서 1번.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 오늘 진짜 못 참아. 그동안 많이 참았어. 여동생은 화가 잔뜩 나서 오빠한테 번호를 물었지만 죽어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개똥 같은 을이길래 번호도 안 알려주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 저는 여동생한테 새언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새언니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글쎄 새언니가 번호를 바꾼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 핸드폰을 열어서 새언니 번호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저랑 엄마가 알고 있는 새언니 번호는 똑같았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오빠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다그쳤습니다. 확인해 보니 새언니가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저랑 엄마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와 오빠 핸드폰에 있는 번호가 달랐던 거죠. 오빠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정말 참다 참다 열받아서 오빠 핸드폰을 뺏어들고 새언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새언니는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동생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새언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자다 일어난 거예요? 오늘 휴가 빼고 쉬려고 쉬고 있었는데 무슨 일로 아가씨가 전화를 하세요? 지금 시댁 식구들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사는데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번호 바꾼 거예요? 아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데 뭐하러 서로 번호 알고 지내요? 뭐요? 내가 추석에 안 내려온 거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아빠 기일은 지금 선 넘은 거예요. 당장 지금 출발해서 내려와요. 저는 얼굴도 못 본 시아버지 제사를 제가 왜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시집을 왔으면 싫어도 좋아도 그냥 해야죠. 지금 얼굴 보고 말고 따질 일이에요? 오늘 안 내려오면 이혼하는 걸로 알게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자기가 챙기고 싶은 것만 챙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 지금 입이 두 개라도 할 말 없는 상황이니까 오늘 내려와서 당장 해명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사과해요. 여동생은 세원이와 통화를 끊어버리고는 아예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진짜 아빠 기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빠 결혼 전에는 식구들끼리 생전 아빠 얘기도 하면서 잘 지냈는데 완전 집안 뒤집어졌어요. 오빠도 느낀 게 있는지 여동생이 세원이한테 이혼이다 뭐다 말을 해도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아빠 기일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세원이가 어떻게 나오나 생각하면서 슬슬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잠시 뒤 허겁지겁 뛰어오는 세원이가 보였습니다. 참, 아빠 기일인데 추리닝에 모자 쓰고 나타난 꼴이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꼴이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세원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오라면서요. 지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윗사람이 윗사람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오죽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대했는지.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친정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컸다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시댁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굴도 안 본 시아버지한테 애틋하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새언니, 말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혼 도장 찍을 거 아니면 조용히 주방으로 와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 까딱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저는 새언니의 막말에 놀라서 더 말 못하게 주방으로 데려왔어요. 오빠도 그때는 새언니 차림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한 소리 할 정도였죠. 새언니라면 껌뻑 죽던 오빠가 한 소리 하니까 본인도 민망했는지 기가 죽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이혼 위기라도 느꼈는지 순순히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동생은 일부러 새언니한테 전 뒤집기부터 나물 다듬고 만드는 일을 다 시켰어요. 진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새언니는 시댁을 완전 물로 보고 안 올 사람이었죠. 여동생은 그날 무슨 군대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새언니 옆에 딱 붙어서 정신없이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힘들어 죽겠다는 새언니를 보면서 말했죠. 아무것도 모르면 배워야죠. 다 이렇게 배워놔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이팔 청춘이라서 하는 줄 알아요? 지금부터는 직접 좀 챙겨요. 그날 새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여동생이랑 저랑 쉴 틈 없이 일을 시켰거든요. 사위들도 아빠 기일에는 같이 일하는 분위기였는데 맏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날은 오랜만에 오빠까지 다 같이 일했어요. 새언니 정말 울며 겨자 먹는 표정이었답니다. 엄마도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 장가 보낸 기분 난다면서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기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언니가 정신 차렸는지 엄마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서울로 모셨어요. 그래도 새언니는 오빠한테 미안했는지 서울집으로 엄마를 초대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며느리가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신이 난 목소리로 서울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한테 어땠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황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입안이 까끌거려. 며느리가 밥 차려줬는데 왜 먹은 것 같지가 않으셔? 새언니가 뭐 특이한 음식이라도 해준 거야? 아니, 전부 배달을 시켰어. 접시에 옮겨 담지도 않고 플라스틱에 그대로 차려놓고는 대단한 상 차려준다는 듯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말도 안 나오네. 배달 음식? 아니, 엄마 불러놓고 전부 배달을 시킨 거야? 그래도 미역국은 끓였겠지. 국은 무슨 국이야. 밥도 어디서 볶음밥을 시켰던데. 국은 구경도 못했어. 찜닭에다가 볶음밥에 회도 있더라. 그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준비한 건지 내 살다가 그런 밥상은 처음 본다. 기가 막혀서 진짜. 오빠는 알아? 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 아냐고. 네 오빠 퇴근하고 와서 보고 놀래서 그냥 외식했어. 오빠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 너는 모른 척해.
싸우지들 말고. 엄마, 나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나 시댁에 그런 식으로 한 적 없어. 억지로 잘하려고 애쓰지 못해도 기본은 하고 산다고. 아니, 근데 새언니는 저게 뭐야? 그래도 화내니까 화낸 척이라도 하잖니. 일단 더 가르쳐 봐야지.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더 됐어? 달라지겠지. 엄마는 오빠가 새언니한테 꼼짝을 못하니까 잘 구슬려서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바늘로 찌르면 며느리가 자기 아들 칼로 찌르는 거라면서 최대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5년이었어요. 새언니는 시키면 억지로라도 하긴 했는데 먼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엄마가 폐암 2기 선고를 받게 됐어요. 3남매 다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잘못되실까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뵐 때마다 기침도 자주 하시고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 병원 가자고 해도 엄마는 나이가 들면 다 살 처지고 빠지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러다 엄마가 객혈 증상까지 보이시다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이미 폐암 2기였고 저희는 바로 엄마를 입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아무래도 병원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폐암 2기라 엄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면역력과 체력 관리가 중요했죠. 저는 그때 애들이 좀 컸을 때라 아들을 시댁에 맡기고 엄마 병원으로 가서 간호에 집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애들 걱정 말고 병원 다녀오라면서 흔쾌히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어머님 잘해드리고 여기는 걱정 말고 원하시는 거 다 잘해드려. 그래도 그만하시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며느리 너무 고생하네. 사돈한테 안부 전해드려. 참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집안일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해줬기 때문에 저는 엄마 간병에만 집중했고요. 저랑 여동생은 엄마가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검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옆을 지켰어요. 누워만 계신다고 좋아지시는 것도 아니라서 같이 운동도 해드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컨디션이 조금 괜찮아지셨을 때 흉부 X선 검사부터 여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방사선 검사가 백혈구까지 죽일 수 있는 형태라 다른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매일 엄마 상태 확인하면서 면역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면역과 체중 관리 신경 쓰면서 여동생과 제 끼니는 잘 챙기지도 못했어요. 저와 여동생이 엄마 옆에서 간호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도 새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엄마 신경 쓰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엄마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수가 고마워. 너밖에 없다. 내가 정말 너희들 없었으면 어쨌을까 싶다. 엄마, 나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랑 새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는 얼굴만 비추고 가고 새언니는 아예 오지도 않는 게 말이 되냐고. 오빠가 바쁘잖아. 증권회사 다니니까 그럴 수 있어. 새언니도 일이 바쁘겠지.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 검사 하나만 받아도 체력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잖아. 좀 있으면 엄마 수술 날짜도 잡히는데 그 전에 와야지. 엄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걸 본 여동생이 엄마 옆에서 역정을 내며 말했어요. 내가 생긴 대로 논다고 했지? 처음부터 이 결혼 시키는 게 아니었어. 하는 짓 보면 주먹을 한 대 쥐어받고 싶다니까.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 들어온 거야 뭐야. 너무 그러지 마. 내가 그래도 딸들이 날 얼마나 위해줬는지 제일 잘 안다. 너희 힘들게 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나는 너희 둘을 제일 먼저 챙겨줄 거야. 아들 다 필요 없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왜 죽을 것처럼 말해. 그 돈 다 가지고 있다가 엄마 건강해지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셔. 앞으로는 집에서 자식들 언제 오나 기다리지만 말고 나가서 엄마 인생 즐겨. 알았지? 여동생과 저는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폐암 위기였던 엄마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했지만 엄마는 횡격막, 흉막 등으로 전이가 심하게 된 편은 아니라서 수술 후에 퇴원이 가능했어요. 그래도 저와 여동생은 엄마가 홀로 집에 계시는 게 걱정되니까 자주 내려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겨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살도 조금 오르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1년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챙겨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라 저와 여동생은 이제 가정을 돌보며 지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걸려온 여동생 전화에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여동생은 전혀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동생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알고 있었어? 엄마가 시골 논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오빠한테 2억 해준 거. 뭐? 엄마 그거 노후자금인데 그걸 왜 오빠를 다 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다 줘? 여동생은 시골에 엄마를 뵙고 가려다 엄마가 친구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 전화를 끊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엄마 생각해서 간병도 하고 남은 재산 다 노후자금으로 쥐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오빠를 줄 생각을 해? 원래 집안은 장남이 잘 돼야 잘 돌아가는 거야. 네 오빠가 잘 되면 너랑 네 동생 외면할 것 같아? 그리고 장남이 잘 되면 든든한 친정 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 엄마, 좋긴 뭐가 좋아. 엄마가 죽기 전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도 세연이 저렇게 막장인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걱정 마. 우리 장남 그럴 사람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딸이랑 아들이랑 같니? 넌 출가 외인이잖아. 이만 끊어. 엄마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말 기가 막혀서 오빠한테도 전화해서 상황을 알아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빠가 엄마를 꼬셔서 이제는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던 겁니다. 세연이 지금껏 하는 걸 봐서는 정말 엄마를 모시고 살 것 같지도 않았고 모시고 산다 해도 엄마한테 눈치 줄 게 뻔했어요. 그날 오빠한테 정말 왜 그러냐며 한탄을 했더니 오빠는 그제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큰 투자했다가 손해봐서 돈이 없어서 그랬어.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니까 나만 믿어. 절대 엄마 돈 잃지 않고 돈 벌어올게. 오빠는 그냥 투자 실패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엄마 노후자금까지 손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았어도 엄마는 오빠라면 자기 간도 다 빼줄 사람이었죠. 너무 답답해서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시댁에도 면목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 그렇게 걱정해 주시면서 아이들 봐주시던 시댁이고 혹시나 제가 끼니를 거를까봐 전화까지 해서 저 걱정해 주시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이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오빠 집으로 아예 쳐들어갔습니다. 감히 엄마 노후자금을 2억이나 해간 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빠 집을 가보니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오빠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어요. 오빠, 양심적으로 말 좀 해봐. 결혼하고 엄마 속만 썩히다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엄마 노후자금 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용수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이러고 있어? 너한테만 이 비밀 털어놓을게. 나 사실 네 새언니한테 사기당했어. 아내가 투자하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대박날 프로젝트라고 장인까지 와서 바람 잡으니까 난 정말 진짜인 줄 알고 투자했어. 그런데 갑자기 투자한 거 휴지 조각되고 빈털덜이 되니까 집 나가버렸어. 이혼하자는데 나도 미치고 팔짝 뛰겠다. 엄마 돈까지 끌어와서 투자하자고 했던 사람이 네 새언니야.
그래서 지금 새언니 도망갔다는 거야? 내가 화가 나서 아내 뺨 2대 쳤더니 그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서 나 같은 폭력 휘두르는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나갔어. 오빠의 말에 진짜 기가 막혔어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금융권에서 일한다는 새언니가 오빠한테 어디 투자하면 2배, 3배 오른다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시세 조작단한테 제대로 당한 거였어요. 투자도 하필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쫄딱 망했다니까 진짜 황당하더군요. 오빠 직업이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비트코인에 당했다고 하니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이런 시세 조작단들 때문에 신용불량자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화가 나서 몇 마디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새언니 뺨을 치게 됐던 거였죠. 이렇게 된 마당에 오빠는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대체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시간 끌수록 엄마가 오빠한테 배신감만 커질 것 같아 저는 오빠 집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목소리에 제가 참 답답하더군요. 저는 침착하게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빠 소식 들었어?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겠지. 왜? 내가 오빠 비밀 하나 알려줄까? 무슨 비밀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고 말해? 엄마, 오빠 개털됐어. 엄마가 준 2억에 오빠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까지 새언니 때문에 전부 털리고 지금 밑바닥이라고. 새언니 무슨 투자 쪽 일한다는 거 다 시세 조작하는 일이었대. 그 똑똑했던 오빠가 비트코인으로 돈 다 날렸다고.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좀 말해봐. 새언니가 자기 아빠까지 동원해서 오빠 꼬신 거야. 그리고는 개털된 오빠 싫다고 집 나갔대. 아니, 자기가 투자하라고 했다며 투자하래서 했는데 돈 없다고 집을 나가? 엄마, 이제 알겠어? 며느리는 남이고 딸은 핏줄이야. 오빠 개털됐다고 바로 버리고 도망가는 거 봐. 아이고, 어떡하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년 좀 잡아줘. 아이고, 나 죽어서도 네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는 충격적인 소식에 울먹이며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오빠도 엄마도 일상이 망가졌어요. 오빠는 술에 찌들어 살았고 회사도 휴직계를 내고 매일같이 취한 채로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았습니다. 여동생은 집안 개판 만들어 놓고 도망간 불려시 같은 새언니 잡겠다고 수소문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심부름 센터까지 동원해서 도망간 새언니를 찾아낸 여동생을 저랑 같이 새언니가 있는 집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본 새언니는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여기를 왜 찾아왔어요? 뭐 뜯어 먹을 거 있나 하고 왔어요? 나 이제 다 알아. 너 시세 조작하고 작당 모의해서 우리 오빠 뜯어 먹은 거지? 무슨 사기야. 40 넘은 사람이 본인 판단으로 본인이 투자한 거지. 나는 좋은 상품 소개해 준 것밖에 한 게 없어. 내가 투자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 뭘 했어? 그러니까 네가 조작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고 시켰으면 그게 사기지 뭐야. 다시 말해줘. 나는 권유만 했고 직접 투자는 너희 오빠가 한 거라고. 그리고 못 들었나 봐. 나 오빠한테 폭행당한 피해자야. 지금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뭐? 가해자 가족? 지금 사기꾼이 어디라고 입을 놀려? 가만 보니까 입이 짧다. 내가 너보다 언니잖아. 말 똑바로 안 해? 진짜 보자 하니까. 너는 그 나이 먹고 행동 똑바로 안 해? 그때 둘이 말싸움하다 여동생이 분에 못 이겨서 새언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운동했던 여동생이라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여동생은 말로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한다며 뺨이 아니라 아예 주먹으로 패기 시작했죠.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식하게 패서 난리도 아니었네요. 새언니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그만 때려. 아파. 아프다고.
결국 여동생은 새언니랑 나란히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정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현이 뻔뿌. 새언니는 아무런 처벌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더 엮이기 싫다면서 합의를 하고는 가버렸고요. 결국 오빠 새언니는 이혼을 했고 오빠는 정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진짜 불려지 같은 연한테 고소고 뭐고 다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빠가 직접 투자를 한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할 게 없다는 사실이 허망하더군요. 그래도 여동생이 한껏 때려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로 억울해서 죽을 뻔했네요. 그 후 오빠는 정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와 여동생한테 뒤늦은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네 식구 모인 자리에서 오빠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열심히 벌어서 다 갚을게. 그래서 오빠는 지금도 엄마한테 받아간 그 2억 갚겠다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자도 쳐다도 보기 싫다고 재혼 생각도 없습니다. 엄마는 저와 여동생 볼 면목 없다고 잘 보지도 못하세요. 아무래도 병수발 다 들어준 딸들 돈 때문에 출가 외인이라고 대못을 박았으니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위도 제대로 못 보는 엄마를 보자 마음이 짠했어요. 옛말에 업신 여기던 딸이 떡함지 이고 온다는 말이 있듯이 출가 외인이라고 함부로 딸을 살림 미천으로 쓴 결과 같아요. 그래도 저랑 여동생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엄마도 한번 당해보셨으니 이제는 안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몸 안 좋은 우리 엄마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엄마의 오늘은 오늘뿐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자식 노릇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쓴 건 여기서 사연 듣고 계시는 딸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께 딸 아들 구분 말고 다 같은 자식인데 차별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봐달라는 마음으로 쓰게 됐어요. 워낙 잘 듣고 있는 곳이고 여러 사연이 있지만 제 사연 듣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답니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세요.